자,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풀고 계셔서 수업을 차마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다 못 푸셨어요, 근데? 다 푸셨어요? 근데 너무 조용히 해서 아직 다 못 푸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더 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서 영업소지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유효청소득은 가능청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불량부채 손실이죠. 그걸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죠. 이거 맞는 말이죠. 다음에 2번은 순영업소득은 유효청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구한다. 맞고요.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것만 따로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세만 따로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거는 순대이감 한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순대이감 한 후에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면 소득세율을 곱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죠. 그냥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대이감 이렇게 해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익숙하게 하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후현금 흐름은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고요. 다 맞죠? 마지막이 틀렸나요? 세전현금 흐름은 순운영소득, 순영업소득을 다른 말로 순운영소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표현을 위에서는 저렇게 하고 아래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 표현들을 다 익숙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순운영소득과 순영업소득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뺄 때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원금 상환분도 함께 빼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때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이제 원금이자를 함께 갚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원금이자를 함께 갚을 때 그 원금이자는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을 전제로 해요. 자, 이제 지금 이번 문제는 계산 문제죠. 자, 이 계산 문제가 세후를 묻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 계산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세후를 물으면 맨 밑에 단계죠. 가유순전후 맨 밑에 단계. 근데 요 맨 밑에 단계를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맨 마지막 단계예요. 영업소득세. 만약에 문제에서 영업소득세를 금액으로 알려주면 그냥 계속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영업소득세율을 알려주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 1번에 4번, 3번 지문처럼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뭐를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은 문제에서 세율이라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 절차라고요. 이런 문제를 푸는 절차. 그럼 세율이 보이죠? 세율이 보인다는 얘기는 거의 90% 이상 내가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유순전후만 쓰는 게 아니라 옆에 뭐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순대이감도 함께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게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이제 대체충당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5천이죠. 그 다음에 공실이 가능총소득의 5%고 불량부채 충당금 이런 말 없죠. 기타 소득 없죠. 이걸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5%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곱하기 0.95 하라 그랬죠.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5%를 계산하기가 쉽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나중에 2.7%가 될 수도 있고 3.5%가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 3.5% 계산해서 빼는 게 여간 번잡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퍼센트를 곱하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 5%를 빼는 게 아니라 이게 95%를 곱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금방 유효가 나오는 거죠. 계산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이 확인을 다 하고 이렇게 이 버튼 누르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영업 경비가 있죠. 경비가 250 있죠. 그럼 이제 요 순이 나오겠죠. 요 순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경비 빼고 여기 빚을 갚아야 되죠. 빚을 갚을 때는 부채습이 이자와
원금 상환분을 다 더해야 되죠. 원금 상환이 200으로 되어 있고요. 이자가 8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를 빼야 돼요? 1000이 빼야 되겠죠. 그럼 이게 나오겠죠. 맞나요? 아직 계산기는 나중에 두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되죠. 세금 계산할 때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까지는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4,750이 나올 거고 4,50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 4,500을 여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4,500에서 대체 충당금이란 말은 없죠.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이자 비용이 800이고요. 감가상각비가 500이죠. 맞나요? 그러면 1,300을 빼는 거죠. 그러면 3,200이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이 3,200이란 얘기고요. 이게 세금이 3,200이 아니죠. 세금은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세율 0.2, 20% 곱해야죠. 그럼 640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4,500에서 이 두 단계로 빼면 되는 거죠. 1,640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850 나오나요? 2,860?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2,860.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그저 주는 거죠. 순수내하고 현가, 현가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회계적 수익률. 다음에 4번은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맞죠?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1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수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입의 현가, 맞죠? 현재 가치가 꼭 있어야 되고요. 비용의 현가, 나가는 돈이죠. 그 현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5번이 틀렸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하지 않은 거죠. 5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 투자 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틀렸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반드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요? 순형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그랬죠. 다음에 단순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맞죠? 단순회수기간.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맞죠? 지금 그 3번, 4번, 5번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죠.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이에요. 대체로 이런 문제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림셈법으로 가면 어림셈법에서는 분모 분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 6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비율 분석법이 나오는데 비율 분석법 중 대부 비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에 대부 비율은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또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데 부채 비율은 다른 말이라고 했어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지분분의 저당 이렇게,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하므로, 자, 이 표현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에 대한 B의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분수식을 그대로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표시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표시해요. A분의 B를 이렇게 말로 풀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뭐에 대한 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게 분모죠, 모. 그렇잖아요. 음이 모자 쓰잖아요. 음이 모, 분모, 분자.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엄마가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A에 대한 B의 비율을 보면 바로 A분의 B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장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전체잖아요. 전체. 부동산 가치 전체에 대한 융자액 남의 거 비율을 말하므로 대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이것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 비율의 최대 한도를 정하기도 한다. 그렇죠. 보통 뭐 한 60% 뭐 이렇게 70% 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부 비율이 50%라면 남의 게 50%예요. 남의 게 50%면 내 거도 50%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 거분의 남의 거가 50분의 5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 원금 회수가 어렵다. 맞고요. 다음에 대부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가 처음과 달리 자연적 소모나 관리 소홀로 인해 하락한다면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렇죠. 깡통주택이 바로 그거죠. 깡통주택은 전세 자금, 전세 들어와 있는 거하고 대출 받은 게 집값을 초과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깡통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어떤 부동산의 현금 흐름이다.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불이행률이 뭐죠? 뭐가 뭐하고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유효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합계를 감당하는지 보는 거죠. 자, 일단 짝을 지어야 돼. 이게 분모분자는 나중이죠. 일단 짝을 지어 놓고, 자, 이게 유효가 4천이잖아요. 유효가 4천.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1,500이고 부채 서비스 이벤 요거 두 개 합쳐 2천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짝을 지은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2천분의 4천을 하든가 또는 4천분의 2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2천분의 4천 하면은 2가 되는 거고, 이게 4천분의 2천 하면은 0.5잖아요. 자, 근데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잖아요. 감당이 되면 지금 괜찮은 상황이죠. 그럼 괜찮은 상황이라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어느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작을수록 좋은 게 이게 분자로 가야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가 되는 50%. 이 채무 불이행률을 다른 말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해요.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얘가 이거를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에 남는 게 없는 이제 부채 서비스 감당 안 되는 거죠. 지금 경비 빼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채 손익분기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하려면 저당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저당 수익률을 다른 말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자율이라 안 하고 저당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당 수익률이 뭐하고 같은 말이다? 이자율. 이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자율.
저당 투자자는 이자율만큼 가져가잖아요. 맞나요? 그 대출해준 사람, 저당 수익률 이자율. 자, 그럼 이자율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저당 유동화. 투자자들이 누구의 투자자를 말하는, 여기 증권 투자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 증권 투자자들이 이 증권을 사려면 여기 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오늘 이제 증권을 더 자세하게 하는데, 여기에 이자율이요. 여기 이자율, 여기가. 자, 근데 채권을 양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양도하면은 1차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아니고 이제 2차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넘겨주는 원리금을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2차 금융기관한테 전달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1차 금융기관은 뭐를 떼는 거예요?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수수료는 떼요, 수수료. 그럼 그 수수료를 떼면은 여기에서 적용되는 수익률은 여기서 적용되는 수익률보다는 어떻겠어요? 수익률이. 지금 여기서 원금 이자를 매달 갚잖아요. 어떤 사람이 50만 원을 넘겨요. 채권 1억에 대해서 30년 만기로 해서 매달 50만 원씩 넘겼단 말이에요. 원래 이거 채권을 팔기 전에는 이거 50만 원 중에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 이자 합쳐서 50만 원이니까. 그죠? 그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4%라고 쳐보세요. 그 이자율이 4%면 이 50만 원의 4% 이자를 다 누가 먹는 거예요? 1차 금융기관이 4% 먹는 거죠. 채권을 팔기 전에는 1억짜리 채권이에요. 근데 그 1억짜리 채권을 이제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2차 금융기관한테 팔았다고요. 2차 금융기관이 몇 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요? 1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넘길 때 50만 원만 넘기는 게 아니라 49만 5천 원만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 원 떼고, 그럼 갖고 있는 채권은 1억짜리가 갖고 있는데 수수료를 떼고 받으니까 여기서 적용되는 수익률은 4%보다는 적어진다고요.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 여기 수수료라는 게 앞에 품값을 준다고. 품값을 주면은 내가 받는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증권을 발행해서 이 투자자들한테 뭔가를 수익률을 제공한다면 이 2차 금융기관도 증권 발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채권을 엄청난 규모의 채권도 갖고 있고요. 채권 관리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 뭐 증권 발행하고 이런 게 어디 뭐 그냥 공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이 투자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익률도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돼 있다고. 여기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낮아진 수익률이 말이에요. 투자자들의 뭐보다 커야 돼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클 정도로 여기가 충분한 수익률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당 수익률, 여기 이자율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고요. 딜레마. 왜 딜레마겠어요? 이 사람들이 투자할 만큼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려면 여기가 이자율이 높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이 사람들이 대출받기가 어렵죠. 그게 딜레마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나온 게 IMF라고 그랬어요. 세계금융위기라고 그랬어요. 세계금융위기. 그 세계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말 들어보셨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신용등급이 2등급, 낮은 사람들이요. 프라임 등급과 서브프라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프라임은 저 위고, 서브프라임은 아래 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래 등급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저축은행까지 가야 대출받거나 저축은행에서도 잘 취급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축은행 대출받을 때 어떻습니까? 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권보다는 저축은행은 훨씬 금리가 높잖아요. 그게 서브프라임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증권 수익률은 어떻겠어요? 이 증권 수익률이 높겠죠.
그 증권 수익,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증권은 수익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자들이 수익률 괜찮다 하고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은 누구부터 쓰러져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부터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때도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변동금리는 무슨 위험이 높아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그 사람들이 쓰러진 거예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 2차 금융기관이 보증을 한다, 뭘 한다 해도 여기 돈이 안 넘어오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다 무너지고요. 또 그런 증권을 또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서 복잡한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게 바로 리먼 브러더스라고요. 리먼 브러더스. 그 리먼 브러더스가 그때 얘네들 이런 증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리먼 브러더스가 발행한 증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또 수익을 내기도 하고 이 위험도가 높은 걸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도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이 유동화 구조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원래 저당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원래 저당 차입자, 얘하고는 2차 시장은 별 관계가 없죠. 직접 관계는 없죠. 그리고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1, 2차 대출 기관은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며 자금 확보를 위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늘 여기 짧게 그리잖아요. 짧게. 짧게 그릴 때마다 이렇게 왜 저기는 짧게 그리는가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별로 세상에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만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바로 양도를 하거나 이쪽으로 또는 얘네들이 뭐를 발행하기도 하니까 증권을 발행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속으셨나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읽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앞에 1번도 어려운데 패스하고 지나가셨으면 한 번만 더 지나가시지. 부동산 저당 채권, 저당 담보 채권 유동화는 1, 2차 저당 시장에서 일어나요. 저당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1차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요 1차 금융기관은 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차 금융기관은. 근데 1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짧게 그린 이유가 그거예요. 짧게 그린 이유가. 1차 금융,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이 이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규모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모아서 하죠. 모아서 하는데 그거를 증권 발행하는 게 이게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이런 금융기관 저런 금융기관 다 모아서 하는데도 그렇게 자주 있지 않은데 그럼 뭐 은행 하나가 이런 증권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년에 한 번 발행할까나 말까나 이런 식이에요. 그럼 1년에 한 번 발행하기 위해서 직원 채용하고 이게 뭐 연봉 뭐 많이 주고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이 효율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각각의 금융기관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안 돼요. 근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금융기관 큰 회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다 합쳐도 그 금융기관 하나만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워낙 크니까 그 하나가 그냥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을 체크했다는 얘기는 4번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1차 저당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2차 시장에서.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 MBS 발행 주된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죠. 그 다음에 9번 저당 상환 방법 중
금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고정이자율 저당은 변동이자율 저당에 비해 대출 시 이자율이 높죠. 그 다음에 CD연동주택담보대출에서 CD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는 하락한다. 말도 안 되죠. 연동돼서 상승하게 되죠. 대출기간의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가산해서 결정된다. 명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명목이라는 게 실질에다가 뭐가 반영되는 거예요? 실질에 인플레가 반영되는 게 명목이죠. 지금 잘못됐죠. 그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실질은 명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거는 틀린 거죠. 그 문장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에요. 다음에 고정이자율 저당 시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으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요인이 된다. 맞죠?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제 고정이자율로 대출받았는데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조기 상환, 갈아타는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정이자율 저당은 대출기간을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대출기간을 보호해주는 것은 변동금리고요.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점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첫 번째, 대출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대출 상환 방식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DTI, 제일 원금균등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제일 높은 거죠. 원금균등입니다. 그러면은 2번 한 개밖에 없네요. 바보 아니에요. 원금을 하나라도 더 넣었어야죠. 두 번째, 첫 회 월 불이백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도 원금균등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저당 유동화에서 저당 담보 증권에 대한 겁니다. 자, 페이지는 117쪽이죠. 자, 저당 담보 증권. 요 구조죠, 요 구조. MBS. 자, 번역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저당담보 증권 하는데,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 말이 길죠? 그래서 저당담보 증권, 요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택저당증권, 요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렇게,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자, 근데 요 증권이라는 거는, 증권이 이제 securities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securities, 부채 증권과 지분 증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부채 증권, 지분 증권. 자, 지난주에 이제 부채금융, 지분금융 했는데, 요거 부채 증권은, 부채금융을 표시하는 증권이죠. 채권이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것은 주식이 대표적이고요. 뭐 신디케이트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 용어 때문에 요 채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본드라고 쓴다 그랬어요. 본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어떤 거는 끝이 B로 끝나고 어떤 거는 S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S로 끝나면 끝에 번역이 증권으로 되는 거고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MBS는 모두 다 부채증권이에요. 모두 다 부채증권인데 그러니까 대체로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체로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섞여 있는 것들은 번역할 때 채권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증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채증권. 굳이 구별하자면 어느 쪽으로 넣으면 돼요? 굳이 구별하자면 부채증권으로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자 받는 거예요. 이자. 다 이자 받는 거예요. 그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금융은 배당받는 거고, 그죠? 저거는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채증권인데 그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 여기서 발행할 때 이 증권이 다시 한번 더 쓰면은 자, 이게 뭐를 근거로 하는 증권이에요? 이게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죠. 여기서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게 무슨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집합. 다른 말로 저당풀이라고 그래요. 풀. 저당풀인데 그것도요. 워낙 풀이 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요. 만기가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 풀 중에서도 다시 패키지라 그래요. 패키지. 갑자기 영어 철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한글로 패키지. 패키지 아시죠? 다들 패키지 여행하잖아요. 이렇게 일정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도 이게 1,000억, 2,000억, 수천억이에요. 묶어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규모가 크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권의 종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MBS예요. 같은 MBS의 종류에 자, MBB라는 게 있고, 자, 이제 번역을 지금 영문자로 써드린 이유가 사람들마다 이게 번역이 좀 달라서 그래요. MPTS가 있고, MPTB가 있고, CMO가 있고, 그러니까 영문자를 거의 다 써줘요. 영문자를 거의 다 써주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영문자로 보는 게 더 편해요. 근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영문자를 안 써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이걸 그 영문자 한글로 된 거를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글로 된 걸 보고. 저당 채권, 자동 이체 채권 하면 뭘까요? 저당 채권, 자동 이체 채권. 끝이 뭐로 끝났어요? 채권으로 끝났으면 뭐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B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둘 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동 이체 채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MPTB라는 MPTB. MBB가 아니고. MB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저당 담보 채권. 저당 담보 채권. 또는 담보부 채권. 조금 더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 주택저당 채권. 그러니까 맨 끝에만 보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은 주택저당 채권이고, 이 채권은 이제 MBB를 말하는 거죠. MBB 자체가 이제 채권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체증권은 뭐라 그러면 돼요? 이체증권. 이체증권이라 그러죠. 증권. 증권은 S로 끝나잖아요. S로 끝나는 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잖아요. MPTS 이체증권. 근데 요거는 워낙 독특해서 증권으로 끝나더라도 얘는 증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채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채권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계층, 이게 독특하죠. 이게 다계층. 다계층 증권이라고 하거나 또는 채권을 해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근데 요걸 보고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별이 안 어려워요. 다계층이라는 거는 만기가 다양하다 그랬죠. 만기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길게 10년 이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만기로 돼 있어요. 이거 각각을 트렌치라 그러고요.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트렌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각각 어떻겠어요? 수익률이 각각 달라요.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리먼 브러더스가 이 뒤쪽에 있는 거를 많이 투자했다고요. 수익률이 높은 거. 근데 위험도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권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선순위 정도는, 이게 선순위. 뒤로 가면 이제 후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저당, 2저당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률이 낮아요. 수익률이 낮고 대신 이제 안전한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다계층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용어 자체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겠죠. 채권으로 끝나느냐 또는 증권으로 끝나느냐 하는데 얘는 다계층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이체 채권 또는 뭐 직불 채권, 이게 얘는 번역이 다양한데 얘는 거의 대부분 담보 채권, 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건 뭐라고 번역하고요? 증권인데 무슨 증권? 이체 증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자, 일단 용어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2차 금융기관이 뭐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권을 발행하려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발행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 집합의 주인은 현재는 누구예요? 이 채권 집합의 주인은 2차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2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산을 근거로 해서 돈을 마련할 때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고,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그죠? 또 하나는 이걸 아예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때 써주는 일종의 차용증서가 MBB라 그랬어요.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MBB를 써서, 자, 이거 한 장당 10만원짜리예요. 예를 들어 한 장당 10만원짜리인데, 자, 이거 좀 사주세요 이 소리가 뭐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 소리란 말이에요. 예, 그 수익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만기까지 꼬박꼬박 이자 드리고 이제 나중에 원금 상환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이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채무자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증권을 사는 사람들이. 새로이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게 뭐라고요? MBB. 자, 그러니까 2차 금융기관은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제가 2차 금융기관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입자들한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의 채권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채권 채무관계가 새로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차입자들한테 돈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저는 여러분한테 갚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담보를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채권 채무 관계 생기는 게 뭐다? MBB다.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뭔가 하면은,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발행자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지 팔아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자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MPTS는 그게 아니에요. MPTS는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요 채권 집합을 여러분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파는 거예요. 채권을 판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얘네들한테 대한 채권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채권을 판다는 얘기는, 채권을 아예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채권을 사왔을 때 이제 이 1차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아닌 것처럼 내가 이 채권을 팔아버리면 내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 거죠. 채권자는 누가 돼버린 거예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걸 공동으로 채권자인 거예요.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덩치를 쪼개서 증권을 조금씩 샀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채권자는 채권자인데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채권자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형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무슨 증권인데, 부채 증권인데 채권자니까. 근데 대신 워낙 덩치가 큰 거라 여러분들이 지분으로 쪼개서 채권자인 거죠. 그래서 얘를 무슨 형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분형이라고 해요. 지분형. 얘는 채권형. 그럼 여기서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투자자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MBB는 발행자, MPTS는 투자자.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집합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권리를 갖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쪽이 원리금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채권 집합을 갖고 있으니까 채권이 내 거니까 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대부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MBB의 경우는 원리금 수취권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발행자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MPTS는 이것도 마찬가지. 투자자한테 채권을 팔았으니까 원리금 받을 권리도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 밑에 둘은 그거를 이제 분리한 거예요. 그걸 분리했다고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있고요. 발행자가 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채권으로 번역해도 괜찮다. 이거 뭐라고 번역이 돼요? 채권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 소리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발행자한테 있다는 얘기는 요거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이 소리. 빌린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근데 뭐만 넘겨준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은 넘겨준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은. 그러니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 거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지만, 여기 있지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투자자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그게 뭐를 넘겨준 거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위험을 넘겨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할 때가 있잖아요.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채권 집합과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갖고 있는 이 MBB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조기 상환이 돼버리면은 투자자한테는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게 MBB거든요. MBB는 권리도 갖고 있지만 뭐도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험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조기 상환 위험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도. 이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것은 MBB.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것은 MPTS. 근데 MPTB는 이 말이에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발행자한테 있으니까 혹시라도 얘네들이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얘네들이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조기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투자자.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되면 그냥 넘겨줘 버려서 일찍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2차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과 권리를 나누어 갖는 게 MPTB, CMO. 그래서 얘네들을 혼합형이라고 하죠. 혼합형. 근데 번역 자체는 뭐 채권으로 되더라도요. 번역 자체는 채권으로 되더라도 이렇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물은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물은 게. 그리고 다계층 채권은 만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가 돼 있으면 이제 시험 대비는 완벽한 거죠. 자, 그 뒤에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일단 수익률이 높다, 낮다. 자, 수익률 얘기를 해볼게요. 수익률이,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MBB의 경우에는 증권의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낮게 돼 있어요. 근데 MPTS는 높고요. 이거는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률적으로 말 못하죠. 왜냐하면 특히 이런 거는 수익률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으니까 만기 구조별로 수익률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는 말 못하는데 대체로 이렇고요. 또 초과담보 이런 말 있단 말이에요. 초과담보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초과담보라는 건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리는 크기보다는 담보로 제공하는 그 담보물의 가치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초과 담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과 담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팔아버린 건데 담보로 제공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중간 조금 정도 있어요. 조금 정도. 이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질문의 비중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콜방어라는 거예요. 콜방어. 콜이라는 거는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는 거예요? 일찍 갚으려고. 자, 일찍 갚을 테니까 오세요. 우리 관계를 끝냅시다. 종료합시다. 조기에 종료합시다. 그러니까 오세요. 근데 MBB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일찍 갚아도 얘는 일찍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B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방어를 할 수 있다 없다? 방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MPT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방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말을 하죠.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오라면 가야 돼요. 왜?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으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갖고 있으니까 오라면은 가야 돼요. 오라면 가야 되는데 특히 얘 때문에 문제예요. 얘 때문에. 얘는 보세요. 오라면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얘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안전하긴 한데 조기상환 위험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 손해볼 일은 거의 없어요. 일찍 그냥 끝내면 돼요. 수익률이 아까는 낮아질지라도 얘는 거의 다 대부분 100%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면 그 다음 누가 가야 돼요? 얘가 가야 돼요. 그 다음 얘가 가야 돼요. 얘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그래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게 뭐겠어요? 형식적으로는 콜 방어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 방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앞쪽이 주로 출제됐으니까 앞쪽을 위주로 기억하면 되겠죠. 먼저 기억하는 거는 앞쪽을 기억하는 거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렇게 됐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은 그 자산다부주권 ABS 있어요. ABS. 자, ABS는 구조는 요거하고 똑같은데, 구조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근거가 되는 채권이 다르죠. 다양하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MBS는 뭐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근데 CMBS라는 것도 있고요. 얘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 SLBS는 학자금 대출 채권이에요. 학자금 대출 채권. 자, 이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모두 다 전부 다 뭐라고요? ABS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전문 회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MBS는 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유동화 중개기관 해서 2차 기간을 유동화 중개기관 했죠. 유동화 중개기관에 지금 요거는 누가 담당하고 있고 요거 제자일비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누가 담당하고요? 이거 유동화 전문회사가 하고요. 다만 SLBS 있죠. SLBS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것만 이제 따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것만 따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게 ABS다. 이렇게. 자, 됐고요. 자금 조달 방법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